최근 맨유가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수비가 너무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맨유가 이번 시즌에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나나의 슈퍼 세이브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나나도 어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를 보시면 4대3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첼시가 골 기대값을 보시면 3골을 넣어야 되는 경기였고 맨유는 골 기대값이 1.47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첼시가 이미 맨유를 앞서고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맨유는 본인들의 골 기대값보다 득점을 많이 해서 경기력에 대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되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전 이 경기도 1대1 그리고 연장전에 두 팀의 골이 들어갔죠. 굉장히 치열했던 경기 같지만 이 경기의 수치는 더 심각합니다. 골 기대값을 보시면요. 브렌트포드가 3.29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였고요. 맨유는 한 골도 못 넣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슈팅 숫자를 보면 왼쪽이 브렌트포드거든요. 31개의 슈팅을 브렌트포드가 했고 맨유는 11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브렌트포드전도 사실은 맨유 입장에서는 비기기라도 한 것이 운이 좋았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수치를 살펴봐도 슈팅을 허용한 횟수를 보면 이번 시즌 꼴찌를 하고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슈팅을 허용한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당 18.5개의 슈팅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맨유입니다. 17.5개의 슈팅을 매 경기마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루턴타운보다 슈팅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맨유가 상대의 슈팅을 방해하는 동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게 이런 데이터로도 드러나고요. 기본적으로 이 맨유의 문제는 전체적인 수비라인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라인 앞에 있는 카세미르도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면서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테나그 감독의 전술이 어쨌든 맨유가 공격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확실한 전방 압박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 선수 전체적으로 수비로 복귀하는 수비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격을 하다가 어설프게 전방 압박을 해서 상대가 역습을 수월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고 이때 카세미루가 비어있는 공간을 잘 커버를 못한다거나 그리고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맥과이어가 수비 공간을 제대로 커버를 못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테나 감독의 이 전형을 유지하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어설퍼요. 어떤 거냐면 최근 경기들을 보면 마이누가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마이누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카세미루가 이 공간들을 커버하기가 이제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달로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 완비사카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주거든요. 그런데 달로도 공격적으로 많이 가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로까지 그냥 올라가 버려서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테나 감독이 공격을 전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란을 왼쪽 중앙 수비수로 기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스프린트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빈도도 늘상 많고요. 그리고 카세미루도 이 옆 공간을 커버를 잘 못하면서 사실 상대가 역습을 나오는 순간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움직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커버해주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라인 자체가 공격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 것에 비해 수비 라인은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공간을 좁혀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 라인에 정말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앞쪽에서 전방 압박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앞쪽에서 선수들이 볼을 뺏겼을 때 달려들기만 하지 달려들었을 때 볼을 빼앗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를 상대한 팀들은 맨유가 과감하게 압박을 들어오는데 압박이 들어오는 만큼 압박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패스를 비어있는 공간으로 보내주면서 역습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달로가 공격을 위해서 과감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마이누가 카세미루 옆에 위치한 선수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심지어 맨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공격을 할 때 정말 많은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수가 올라가는 만큼 뒤쪽에서는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공격 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 공격 라인에 비해서 수비 라인은 과감하게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상대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잖아요. 이때 바란이 너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을 올라오면서 방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완벽하게 공격수를 막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카세미루가 중원 라인에서 커버를 요즘 못하다 보니까 중원에서 패스를 주고받는데 여기서 아무런 방해도 제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이렇게 공격 숫자만 많이 올라가 있고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커버할 능력까지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측면 지역에서 패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카세미루가 달라붙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카세미루가 달려든 타이밍에 앞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역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아까 공격수를 따라 올라갔었던 바란이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카세미루도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의 숫자가 되게 적어졌어요. 수비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건 공간이 많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공간으로 선수 한 명이 뛰어 들어가니까 이 선수에게 또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설프게 압박을 전방에서 하다가 편안하게 풀어나와서 뒷공간을 그냥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마이누 올라가 있고요. 카세미루도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완비사카도 올라가 있고요. 대부분의 맨유의 선수들이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볼을 빼앗아 온다. 이게 테나 감독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만 올라가 있고 수비 라인은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공간 자체가 너무 크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앞쪽에서 압박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선수만 많았지 편안하게 압박을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풀어나왔을 때 선수들은 앞쪽에만 몰려있고 뒤쪽에는 아무도 없어서 공간이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첼시가 또다시 편안하게 그냥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심지어 이 카세미루가 가장 먼저 내려와야 되는 선수잖아요. 마이누랑 같이. 근데 마이누와 카세미루가 내려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볼을 치고 달리는데 맨유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만 선수가 많으니까 수비 라인에는 선수 숫자도 별로 없죠. 그래서 수비 라인 앞에서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앞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공간도 열려있는 상황에서 사실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뛰어들어가는 선수 이전에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 이 선수를 압박해야 뒷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수월하게 첼시가 맨유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맨유가 특히나 이 중원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조직력이 매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이누,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요 세 명의 선수가 너무 한쪽으로 쏠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압박을 한다고 모든 선수가 이쪽으로 가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반대편에 비어있는 공간이 당연히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반대편에 있는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뭐 측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이러한 형태가 돼야 한쪽으로 쏠려서 압박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만 미드필더들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 경기를 보면 늘상 보이는 패턴이 한쪽으로 미드필더들이 다 쏠려 있고 그러니까 상대는 맨유의 미드필더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편안하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개하면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팀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조직 자체가 굉장히 헐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측면에서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출전한 맥토미니 그리고 마이누 두 선수가 약간 측면으로 쏠려 있어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 주는 게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약간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맥토미니와 마이누가 올라갔을 때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수비라인 앞에. 그러면 이 공간으로 왼쪽 풀백이 올라와서 이 공간을 없애거나 아니면 왼쪽 풀백은 이 측면 지역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면 측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이 공간을 없애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가운데 공간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원 공간에서 편안하게 상대팀이 볼을 잡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뒷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심지어 앞에 공간이 나다 보니까 수비수가 압박을 하러 달려 나오고 그러면 공간이 발생하죠.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편안하게 맨유의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조직력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맨유 선수단 전체에 수비적인 마인드가 아주 부족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첼시에게 역전골을 허용할 때 이때 보시면요. 코너킥 상황에서 팔머가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외곽 지역으로. 그런데 여기서 모든 선수가 뛰어나가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머가 이 앞 공간으로 뛰어갈 때 다들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모든 선수가 게으르게 안쪽에만 모여 있으니까 이 공간을 편안하게 내주면서 팔머가 패스를 받을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선수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다. 플러스 맨유의 이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에서도 뛰어나가서 외곽 지역을 막아야 되는 선수에 대한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팔머가 볼을 잡아서 편안하게 슈팅. 여기서 이제 극적인 역전골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브렌트포드전에 극적인 역전골을 실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서 뒷공간으로 한 번의 패스를 넣어줬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순간적으로 약간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는데 놓친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을 치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경기 마지막이긴 하지만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까 같이 좀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앞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그냥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유가 너무할 정도로 모든 선수가 한 곳에서만 시선이 뺏겨서 이렇게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모든 선수가 다 내려가고 있죠. 이 앞 공간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끌고 들어가다가 컵백이 나오는 순간 이 지역에서 볼을 빼앗지 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수비수들이 너무할 정도로 모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공격수들이 너무할 정도로 수비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컵백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이 공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맨유가 운이 없어서 극적인 역전골 혹은 동점골을 허용한다 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맨유의 이 수비진 자체가 수비적인 조직력, 수비적인 개개인의 이제 의욕적인 측면들 전체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오나나의 슈퍼세이브 이걸로 의존을 했었는데 오나나의 슈퍼세이브가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니까 맨유가 정말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나그 감독이 본인의 이 올라가서 하는 축구가 좀 안 되니까 약간 내려앉아서 하는 축구를 좀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내려앉았을 때도 수비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올라갔을 때도 이 전방 압박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수비적인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도 좋지 않고 어설프게 전방 압박도 하고 어설프게 내려앉기도 하고 맨유는 정말 이번 시즌에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하고 있는 시즌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이렇게나 너무할 정도로 난다는 것은 당연히 이 감독의 책임이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테나그 감독의 책임이 이러한 수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매우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연 맨유의 새로운 보드진이 다음 시즌을 구상할 때 테나그 감독이 감독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가 점점 더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